전환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프리패스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얼굴이 간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금쪽이 계보에서 일단 최고봉 찍고 벌거벗은 임금님 되고 의자왕으로 이제 완전히 등극했고 두 번째 금쪽이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전환기를 이번에 무찔른다고 해가지고 다음 제3의 금쪽이가 안 나올 거냐. 김건희 씨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과연 그 국가적인 행사에 가품을 착용하고 다니까 진품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이 진품은 과연 어디 있는지 요거는 확실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사면 한다 한들 또 이런 비판이 없었을까? 겨울에 하든 여름에 하든 언제 하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찌했거나 비판을 하실 거고 전반적인 여론 차원에서도 이걸 안 좋게 기억을 하실 거라서. 근데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을 도대체 왜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사면권들이 이런 식으로 남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서민들만 끝까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확실히 조금 더위가 약간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풀리고 몸도 좀 풀리는데 오늘 댓글 민심만큼은 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저희 인터뷰 시간에 명태균 씨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떤 폭로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건 한번 저희가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섭외력 장난 아니다. 직관입니다. 싶어서 저희 끝나고 좀 보고 가도 되나요? 저 보통 끝나면 제 다음 순서 안 보는데 오늘은 봐야겠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그래도 여러분께 좀 호감인 사람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시죠? 이동학 전 최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치고 그래요. 스스로 치니까 안 칠 수가 없네. 네. 성필이한테 저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시죠?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수입니다. 네, 박수 치세요 거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당이 지금 박수칠 사정은 아니라서. 거의 뭐 상복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상복 수준이어가지고. 색깔도 파란색 넥타이. 네. 그러네. 전향했습니다. 자,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성열입니다. 수석 최고 아니에요? 네, 수석 최고. 그렇죠, 수석. 네, 다음부터 좀 붙여주십시오. 네, 수석 최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잘 놀았습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정프로님이 카톡방에서 어찌나 짜증을 내는지 제가 진짜 휴가를 간 건지 온 건지 계속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저희와 비슷하시군요. 거기도 짜증내는 사람 또 있군요, 누구. 보좌진일 때 휴가인 적이 없었죠. 자, 그러면 오랜만에 돌아오신 최윤경 기자님 오늘 뉴스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 텐데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전환길 씨를 뉴스에서 다룰 때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다뤄주어야 할까. 근데 지금 정말 제2당의 전당대회가 전환길 전당대회가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장에 전환길 씨가 등판해가지고 후보들보다 더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찬탄 후보들의 연설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고 또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 대해 평가를 내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지금 보세요. 화면에 가장 많이 잡힌 사람 전환길입니다. 네. 저때 이제 배신자 막 외칠 때 그 장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계속해서 윤 어게인 세력을 비판했잖아요. 등장하니까 전환길이 이제 방청석 쪽 연단에 올라서 배신자 연호하면서 당원들을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뭘 배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배신자를 연호하면서 당원들도 좀 쪼개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에 대해서 빨리 나가라 뭐 이런 사람들도 당원들 가운데 계셨던 것 같고 계속해서 뭐 연호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는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너무 개파를 초월해서 전환길 씨의 이 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당도 바로 윤리위에 회부를 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형사 고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프레스 비표를 달고 들어왔거든요. 전환길 씨가.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윤석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그 같이 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튜브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중앙일보 이제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 전환길 씨가 프레스 비표를 들고 들어오니까 나도 기자 생활을 한 거의 20여 년을 했고 게다가 지금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나도 그러면은 프레스를 달라라고 당의 공보실에 요청을 한 거예요. 아 윤석만 씨가요. 예, 윤석만 의원이. 네네. 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의 공보실에서 윤석만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비표는 전환길 씨한테 준 비표는 우리 공보실에서 준 게 아닙니다. 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일단 본인이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고 왔다는 그거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비표의 정체를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그 프레스 비표를 달고 기자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당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전당대회에 들어올 지금 현재 당원으로 들어올 자격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 당원 중에도 일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신청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프레스를 달고. 네. 근데 그 기자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기자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의 공보실에서 최용경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비표를 나눠주거든요. 프레스 네. 비표를. 근데 당의 공보실에서 프레스 비표를 나눠준 적이 없는데 프레스를 달고 들어왔단 말이죠. 나눠준 적이 없을까?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 전환길 씨가 아니, 뭘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체 제작해서 그걸 갖고 왔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 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누가 그거를 받은 빼돌려서 거지. 준 건지 당에서 하여튼 줬겠지.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당의 공보실에서 비표를 안 줬으면 자격 없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형사법상의 건조물 침입죄가 구성될 수가 있고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난동을 부렸으니까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비표를 자체 제작했다면 사문서 위조와 뭐 동행사가 그렇겠죠. 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형사 고발을 해서 밝혀야 될 문제지 단순히 징계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자체 제작했다면 당연히 사문서 위조죠. 근데 네. 뭐 어마어마한 무슨 저 화폐 위조범도 아닐 거고 그 위조한 수준이 뭐 뻔하겠지. 근데 그걸 당해서 프레스 그 검사하는 사람이 그걸 못 보고 비표 검사하는 사람이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프레스 근데, 비표를 네. 주기 전에 리스트가 있겠죠. 어떤 기자, 어떤 회사, 어떤 언론사들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전환길 뉴스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예 들어오세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공보실에서 하는 말은 딱 이거예요. 우리는 준 적 없다. 우리는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통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프레스 비표만 나갔어야 되는데 다른 쪽 그러니까 당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뺏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랬을 수 아니, 있죠. 이거를 네. 상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전환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프리패스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얼굴이 간판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금쪽이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다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금쪽이 계보에서 일단 최고봉 찍고 벌거벗은 임금님 되고 의자왕으로 이제 완전히 등극했고 그리고 이제 물러갔고 의자왕. 두 번째 금쪽이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는 저는 구치소 안에서의 그 의자 네, 얘기 그렇죠. 거죠. 의자 잡고 네. 그렇게 붙잡을 거라고 생각도 네. 못했잖아요. 설명을 좀 네. 해주셔야지. 예. 그 맥락을 이해가 네. 이해됐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의자왕 등극했고 네. 두 번째 금쪽이가 나온 건데 네. 문제는 그 금쪽이들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토양이 문제예요. 예. 전환기를 이번에 무찔른다고 해가지고 다음 제3의 금쪽이가 안 나올 거냐?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토양 자체가 개엄 이후에 개몽령이라고 그러고 저는 개몽됐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막 이런 식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당원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저는 결정적 징계를 하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의도적으로도 뭔가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네. 이게 완전히 쫓아내거나 아예 더 이상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버리지 않는 한 네. 계속해서 저는 이건 반복될 거다. 아니, 토양 근데 자체가 일단 오염됐어요. 나는 금쪽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해요. 애정 어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은 금쪽이 진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쪽이면 오은영 선생님 불러다가 교육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보진 않고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 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책임 당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처음부터 뭐 출마한다 이런 얘기 나오길래 나는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너네는 책임 당원 요건이 어떻게 돼? 최소한 3개월은 넣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출마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있어요. 그 당은요.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당의 이념, 그러니까 정치나 가치에 대한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강 정책에 반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의 자격 심사를 통해 가지고 당원을 내보낼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보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뭐 신청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이렇게 키운 거다. 네, 전환길 씨 처음부터 받아들이질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혁신당에도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좀 많긴 했죠. 예, 많죠. 이제 거의 다 오셨어. 다 나가셨어요. 네. 네, 오늘 거의 나가셨죠. 남아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아니요, 근데 그 기본적인 정강 정책에 반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서로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정말로 탄핵이나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사상이 있어 버리면 이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정강 정책에 반하느냐는 또 논쟁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환길 징계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불공정한 조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 앞서가는 후보들인데. 네, 네. 2등 후보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전환길 징계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입장이고 네. 그리고 또 최고위원 후보 4명이 오늘 전환길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나가요? 김재원, 김태우, 김민수, 손범규 후보입니다.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 정책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최고 세력, 최고 계파 아닌가 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되고 지금 그들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조치를 빠르게 취했어야 돼.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그때 조치를 취했어요. 그때 제명하거나 아예 징계안을 본인이 했었어야 되는데 서울시당으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엊그저께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중앙에서 또 그 일을 하겠다고 하고 12일 날까지 통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들의 어떤 그 판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게 맞게 보는 거죠. 네, 뭐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을 제가 조금만 그냥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당의 상황도 나름대로 지금 삼국지 상황이라. 삼국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놓고 보면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고 또 거기에 사실상 같이 이렇게 요즘 카드뉴스 돌리는 거 보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신동욱 의원, 최수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원조 친윤 그룹이 있어요. 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신동욱, 최수진 이렇게 한 팀. 예, 이렇게 네. 원조 친윤 그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또 끌고 들어온 요 그룹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재원, 김민수 이런 네, 분들일까요? 뭐 좀 약간 그런 네. 쪽에 해당되죠. 같이 이렇게 행사할 때 같이 다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그룹이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 해가지고 이렇게 개혁 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그룹이 있는데 어느 한쪽도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5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전당대회, 대선 전당대회는 친윤 그룹이랑 아스팔트 그룹이 합쳐서 56%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또 막상 친윤 그룹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하려 할 때는 김문수 후보 그룹에 한동훈 후보 세력이 이렇게 힘을 보태줘서 여기를 무산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생각보다 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고 좀 또 재밌는 현상은 원래 아스팔트 그 그룹이 가장 극단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가 최근 대선을 겪으면서 상당히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약간 중도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요? 오히려 친윤 그룹이 약간 중도 쪽에 그래도 있던 그룹인데 이번 전당대회에 장동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저쪽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 둘 사이도 상당히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좀 우리 당 상황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40%, 뭐 30% 이렇게 되는 사람들 다 합치면 이제 전체 한 17%가 되는 거죠, 현재.
뭐 지지율이요? 이게 이제 그 지난번 2018년 전당대회 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직후 전당대회 때 제가 지지율을 찾아봤어요. 네. 저희 당이 그때 7%까지 갔더라고요. 아 그래 아직은 그보다는 근데 이제 아직은 왜 이런 일이 됐냐면 그때는 이제 바른정당파가 탈당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에 해당되는 그룹인 개혁연대 그룹이 탈당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요 한 10몇 프로 선에서 멈춰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우리 저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바닥인 줄 알았을 때 지하실이 더 있는 거고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저 지난번에 7%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벤트가 좀 남아 있는 게 김계리 씨 뭐 입당하지 않을까요? 전광훈 씨, 그다음 윤석열 다시 받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도 복당. 재입당, 아, 복당하고 복당이 있네요. 이런 이벤트들이 남아 있어서 네. 맹렬히 진격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가 지금 중도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제 토론을 보셨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네. 뿐이에요. 네, 봤는데 그거 어떻게 네. 계엄해가지고 사람 죽은 사람 하나 없고 뭐 총불이 겨눈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중도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해가 가지 그렇다. 않는데. 그게 어. 굉장히 그 당 밖에서 보면 그러는데 김문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한테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이준석과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극우 토론회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이 얘기를 비슷한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극우들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김문수 후보는 지금 배신자로.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한동훈 이준석과도 같이 가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이준석과도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우리끼리 순혈로 가야 된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제 그 토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한테 물어보더라고. 같이 갈 거냐고. 대답하시라고. 그게 지금 네. 그쪽에서 약간 중도로 오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네. 생각하시면 그 됩니다. 장면을 좀 한동훈 저희가- 이준석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했죠? 네,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TV 토론회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망구 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누가 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치거나 뭐 어떻게 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저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저를 윤호개인으로 부르거나 친길 후보로 부르는 것은 다른 후보님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제가 친길이다, 제가 윤호개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언론한테 맨날 뭐 찬탄 반탄 프레임 나누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2대1로 팽팽하게 싸우시더만 보니까 어제.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떠나가지 못하는 윤, 헤어지지 못하는 국힘. 그냥 네. 지금 이 상황이고 우리는 근데 결국에는 윤을 떠나 보내고 윤과 헤어져야 국힘이 다시 살아날 건데 아직은 그 시점이 조금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지금 전당대회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도 좀 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SNS 같은 데서는 꽤 그래도 센스 있는 뭐 일갈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하잖아요. 좀 세죠 SNS. 하남자. 네, 근데 이 토론회에서는 영 힘을 잘 못 쓰시더라. 네. 그죠? 특히 장동혁 후보가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다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체포 관련돼서 우리가 45명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답을 하시더라고요. 답이 너무. 네. 그래서 계엄, 그러니까 탄핵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반대를 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보냐, 또 잘못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 10년 넘게 정치했으면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자세히 잘 기억해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토론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오히려 안철수 10년 전으로 후보의 했는데. 존재로 인해서 조경태 후보가 약간 주목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였지 않나. 아닙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이거를 저도 몇 번 보면서 아. 와 좀
저렇게 거의 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파들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번에 조경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두 분이서 단일화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안 하는 걸로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토론회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혁신파가 이번에 소멸하는 전당대회로 기록이 되고 추후에 이게 뭐 분단까지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방향에서 보수가 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까지 가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혁신파가 너무 힘이 약해요. 너무 소멸돼서 네, 최소한 2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어야지 뭐 분당을 하든가 하죠. 근데 아예 소멸 단계예요. 지금 뭐 보니까 진짜 이 당의 앞날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극으로만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경태 이거는 후보가 엄청 한숨을 쉬더라고요.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우리 당의 혁신파가 소멸되기를 원하니까. 아니 힘 좀 내세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힘내라고 형 내가 맨날 하고 파이팅 제가 하잖아.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그 혁신파 당대표 후보가 둘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당대표에서는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안 그래도 파이가 적은데 거기서 또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그 최고위원에서는 우리가 혁신파가 3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1인 2표제라서 지난번에 4명은 한 명 줄었어. 예, 1인 2표제라서 김근식 후보와 그 다음에 양양자 후보. 양양자 후보는 이제 최소진 후보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명이 1인 2표제로 우리가 표가 여기는 몰려서 들어가요. 저쪽은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2명이 들어갈 거고 청년 최고에서 우재준 의원이 승리를 하면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혁신파가 소멸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최고위원 3명 들어가면 소멸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숫자고요. 그리고 그 어제 조경태 의원이 우리 당이 앞으로 살아날 일종의 단초, 그다음에 일종의 그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고의 역적 발언이 오늘 아침에 그 모든 뉴스를 장식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당 대변인 할 때도 참 제가 원외 당 대변인으로서 어쨌든 좀 센 메시지를 나름대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편이었는데. 항상 보면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저보다 더 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편안했죠. 저분이 저기 와서 기준점을 잡아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내도 저기는 넘질 않으니까 이렇게 편안한. 아 근데 김근식, 양양자 이분들이 진짜 승산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질문 하고 싶었어요. 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형 지난주 틀렸잖아. 찬탄 후보들이 다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찍으면 네. 그 반탄 후보들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숫자 지금 8명인데 6명이 지금 남성이고. 이제 반탄 후보로 지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2명만 우리 찬탄 후보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극우 후보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 2표제예요. 그 1인 2표를 김근식 두 번 찍어야 겨우 아니요. 될랑 할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눠 찍으면 안 저쪽이 될 것 같아요. 표가 흩어지고 네. 저쪽이 표가 흩어지고 지금 벌써 그 카드 뉴스가 도는데 젊은 보수 해가지고 장동혁, 신동욱, 최수진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약간 그 수구 구태의 이미지로 김문수, 김재원 이렇게 표시한 그 카드 뉴스가 우리 당원들한테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도 지금 표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저쪽도 그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각 2표씩 3개 세력이 나눠 가진다고 했을 때 표가 다 분산이 되니까 누가 이길지 봐야 되는데 거긴데 저쪽은 2명이 더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2명이 또 표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라서 이렇게 공학적으로 계산하다니 놀랍습니다 지금. 이거는 계엄 과정에서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우파 아스팔트, 맞아요. 뭐 이 부정선거 뭐 이게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거기가 이제 몇 퍼센트일 거냐. 예,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나눠 갖는 표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보는 건데 예, 한번 지켜보시죠. 진짜 네, 답답한 게 볼게요, 뭐냐면 나중에. 지금 이렇게 당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정말로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당원들은 오히려 투표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극으로 가신 분들만 열심히 투표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환길 유튜브 다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당의 미래가 진짜 암울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개 토론하고 있죠? 네, 그 전화가 네. 유튜브 다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사진을 곧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정말 쪼르르르 앉아가지고 최고위원 후보들. 네, 최고위원 아이고. 후보들 이렇게 고성국 TV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보수 유튜버 하면 또 큰 물줄기 하나 갖고 있었던 신혜식 씨가 네.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유튜버들과 내통했다라는 걸 지금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마치 이제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지난 1월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네. 이제 보수 유튜버들 뭐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앞뒤를 다 이제 막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민간인을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동원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을 신혜식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에 이렇게 들어올 때 시위대를 이용해서 그 수비를 하려고 그렇죠. 했다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때 사실 몸으로 막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네. 그게 자발적으로 가서 윤석열 지키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실 행정관이 연락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올 것 같은데 막아주시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혜 씨가 이제 그쪽에서 많이 사람들 이렇게 좀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한번 본인의 직접 그 폭로를 들어보고 네. 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요렇게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막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혜식 씨가 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네요. 이때 통화 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도까지 보내면서 이제 앞뒤로 관절을 좀 몸으로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화날 만도 하죠, 사실. 이 정도면. 근데 뭐 진짜 요 단독 기사가 저는 진짜 재밌었는데 한겨레에서 단독 기사가 나오는데 예? 한겨레가 그 사진을 텔레그램 사진을 신혜식 씨 제공이라고 그냥 딱 박아가지고 기사를 내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한겨레 기자한테 직접 제공해서 단독 기사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그렇게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은 극우 세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까지 찍었지만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했지만 그때 딱 대구 경북 빼고 다 광역단체장 다 잃는 패배를 했지만 그 다음에 3년 뒤에 4년 뒤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정당이라는 게 사실 보수정당이 한심해질 수는 있어요. 우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16%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 2018년에 7%까지 찍은 거죠. 근데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가 계속 태어나고 있고 계속 자라나고 있고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런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국정을 담당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그때 당시에도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도 뭐 한 번 배웠으니까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근데 왜 화가 난 거예요, 신혜식 씨는? 이렇게 시켜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 제대로 수사 대상 압수수색 당하셨잖아.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 대상이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그 당시에도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뭐 시키는 그것도 거 그런 자체에 것 대해서. 같아요. 근데 네. 약간 거의 뭐 밑사람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행정관이 아마 신혜식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문자도 이미 그 이전에 단체 문자를 뿌렸다고 하고 민노총이 쳐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네. 이 어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본인들이 저지러 놓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하려고 해서 이게 조선 후기 때 무슨 동학혁명군 막겠다고 일본군 끌어들여가지고 막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사사로이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또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공적 책무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뭐 구속 직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 직전에 또 뭐 선물도 이렇게 막 뿌리고 뭐 이런 행동들을 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대통령 문양이 새겨진 시계, 핸드크림 같은 선물을
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회유해가지고 우리 편을 더 결집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시계로. 포섭하려고. 아니 그럴 거면 좋은 걸 줘야지. 이제 앞으로 쓰지도 못할 거 이거 재고 처리도 못할 거를 또 떠넘기면서 재고 처리한 거지. 못할 거 아니 이거 떠넘기면서. 왜요? 이거 레어템 아닙니까 이제? 아니 근데 관봉 적힌 그런 거 안 줬나? 이게 지금 문제가요. 이 유튜버한테 행정관이 직접 이렇게 연락을 취한 부분이 과연 부탁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건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지지자들 모아와 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전에 그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이거 잘못하면 언론에 나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 알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 전에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도대체 대통령실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었는지 특히나 금전적인 거래 같은 거 지용 같은 게 없었는지 이 부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이왕 저 선물 세트라면 집에 거는 시계보다는 그래도 손목에 차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누구한테 자랑하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시계 이럴 수는 있지만 집에 거는 거는 이건 부피가 크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렇지, 공간도 차지하고 네. 이거를 실제로 당시에 뭐 무대 이렇게 열렸을 때 직접적으로 올라와서 발언했던 학생들한테 주거나 선물로 주거나 이런 네, 실제로 발언하고 이런 왜냐면 그게 큰 용기를 그럴 수 북돋아줘야 되는 있겠네. 상황인데 예.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 이런 것들을 줬다고 해요. 아니 그 신혜식 씨가 지금 더 폭로할 게 좀 남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서부지법 폭동 이 관련도 뭐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나 면책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국민권익위에도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부지법 폭동 때도 우리한테 직접 나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걸 아직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전광훈을 통해 신혜식을 통해 이제 청년들을 동원했다. 아마 이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요거는 조금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한번 또 신혜식 씨도 여기 한번 앉혀서 진짜요? 네. 저희는 이제 성역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네. 소비력 어마어마하다. 아니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거의 특검 수준인데 다 부르네. 네. 그러니까 나 지난주에 유여의 김소연 부른다는 것도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는 준비가 됐는데 그분들이 컷오프가 된 거죠. 아니, 통과를 못했어. 응원했는데 속으로. 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 얘기 잠깐 좀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네. 갑자기 왜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던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있잖아요.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실제로 그 오빠의 처갓집에서 발견되었으나 가품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가짜였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목걸이 진짜 목걸이를 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서희건설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서희건설에서 그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제 김건희 측에 제공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유통 숫자가 적어갖고 몇 개나 팔리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1년에 하나 팔리면 팔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통 네. 비싼 것들은 1년 번호도 적고 사가는 그럼요. 사람이 신상 그렇죠, 그렇죠. 적으니까. 주민번호도 적더라고. 네, 어이구 사보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 여기서 사갔다고 하고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맞으니까 2022년 대선 직후쯤에 이제 사간 것으로 보이니 그러면 여기가 뇌물을 주고 뭔가 다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희건설의 이봉건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도 네. 혹시 이 목걸이의 대가가 아니었느냐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른 업종도 뭐 완전 자유롭진 않겠습니다만 특히 그 건설 쪽이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실적이든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뭔가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서희가 그랬다는 건 뭐 아직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이 정권에 좀 친하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이 건설사들은 꽤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이 목걸이가 가품이라는 게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래도 김건희 씨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과연 그 국가적인 행사에 가품을 착용하고 다니까? 그 보통 이렇게 진짜 비싼 이런 보석들은 그거를 이제 줄 때 가품을 같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만일을 대비해서? 예, 왜냐면 착용을 하다가 잃어버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훔쳐가거나 잃어버릴 경우가 있어서 옛날에도 우리 물방울 다이아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진짜는 집에다 넣어놓고 가품을 착용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품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런 건설사에서 이거를 진품을 구입했다면 이 진품은 과연 어디 있는지 요거는 확실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뭔가 이렇게 뭐 한 1억짜리 뭘 줬는데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개수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가품도 같이 준다. 근데 이게 반클리프 목걸이 거기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지금 이 정보를 캐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대선 직후에 바로 서희건설의 회장의 최측근이 와가지고 이걸 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맞사위가 바로 첫 번째 맞사위가 바로 국무총리실에 들어가고 네. 그것이 이제 연결고리가 되면서 결국 이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까지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제 9일 날부터 11일 날 새벽까지 그 갑자기 서희건설 본사 셔터를 다 내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게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주말 동안 막았던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요? 1층 바닥에 뭔가를 실어 나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이 비닐 같은 것들이 깔려 있었고 왜냐면 밑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급하게 빼돌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뭔가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반클리프가 6천이면 그냥 클리프는 1억 2천이냐는 이런 수준 낮은 댓글. 뭡니까? 와우. 내 코드에 너무 많네. 아니, 제목학원 다니시는 자, 그래서 지금 서희건설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입증할 물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꽤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가 상당히 여기 깊이 되어 있었고 본인이 주가 조작해서 얼마 수익 나가지고 저기다가 얼마 조작 세력에게 떼어줘야 되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이 증권사 직원하고 2011년에 통화한 내역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대 4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그럼 4는 저쪽에 2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쟤네한테 줘야 돼라고 그 미래에셋 직원하고 통화하는 그 녹취가 있었고요. 통화한 그날 수표로 2억 7천만 원을 직접 인출한 내역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2억 7천 원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네. 실제로 2억 7천 인출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펄에 그 정도로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실제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줬다라고 특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특검은요. 김건희 씨가 3,832회 불법 거래를 했다. 3,832회요? 네, 그렇게 집계를 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통정 거래만 101건이잖아요. 엄마랑 이렇게 한 거. 그것만 101건이고. 와, 근데 이거 아니 근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부지런히 건데. 했습니다, 진짜. 치고 빠지고. 근데 아니 이 정도로 확실한 이거 지금 통화 내역이잖아요. 네. 그것도 미래에셋 증권 서버에 그대로 저장돼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횟수의 거래를 했고. 근데 이거를 왜 전에 검찰은 전혀 이거를 알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알아내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출장 나가가지고 핸드폰이나 반납하고 차나 마시다 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거는 이 윤석열 사단의 이 검사들을 당장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저는 검사들을 조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십수년을 오면서 이렇게까지 못 본 척 할 수 있었을까? 이미 다 봤을 거예요 내용을. 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빼줄지도 다 연구를 했을 것이고. 이제 너무 특검이 명확한 너무 증거들 쉽게, 있잖아요. 너무 쉽게 특검에서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다 조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그 지금 조국혁신당에 계시잖아요. 다 조사해야 된다 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래, 그분이 사실 했는지. 초동 수사 때 그때 충분히 수사를 했으면은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는데 자기가 문재인 정부 때 막 이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보수 언론 기자가 막 와가지고 자기한테 겁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보수 언론 기자는 야당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자가 협박을 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급의 검사가 아 이성윤 지금 예. 아 제발 아니 그래서 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야 이성윤 의원은. 예, 이성윤 민주당. 예, 제가 지금 당이 그랬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던 분이 야당 보수 언론의 기자가 협박을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사실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냥 해결됐을 문제예요. 네, 근데 그것도 그 말씀도 맞고. 근데 그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도 전화해서 XXX라고 욕하면서 이제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방해하거나. 네, 실제로 그런 압력이 이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필요하면 저는 다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다 수사해야 왜 도대체 못 밝혔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직무유기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뭐 덮어준 건지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 압박을 했으면 그리고 누가 압박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영장을 못 치게 했는지 뭐 어쨌는지 어쨌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이런 거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야 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거 2020년에 나온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번에 확보한 게 아니라 그전에 수사 있었다는 목록에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걸 좀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당시에 수사팀에 있던 사람이 지금도 수사팀에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의 요 수사팀에 있기 때문에 네. 고검 수사팀에도 이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갖고 있는 자료를 이제 들여다보고 지금 이제 기소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동안은 보고도 못 본 척 한 거죠. 요거는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녹취록을 듣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녹취록을 제출을 하면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변호사들이 고소 대리하거나 고발 대리를 하면 이걸 녹취록을 만들어서 줍니다. 이거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네네.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이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잘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굳이 선회를 하자면 이걸 그때 당시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그러니까 안 들었을 가능성. 이거 듣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든요. 요즘 AI가 풀어주는데 2020년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소 고발 대리 할 때 그것 때문에 갑갑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수사관들 논평의 수준 높이겠습니다. 이걸 지금 검사가 주가 조작 수사를 하는데 녹취록을 안 들어봤다는 거는 제가 신뢰가 안 됩니다. 이거는. 클로버로 언제부터 나왔는데 네이버 클로버 돌리면 돼. 수사 도우미 김성현. 이것 때문에 수사하는 건데 이걸 안 들었다니 말이 돼. 아니 바쁘지 뭐 지금 그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의혹이 없어서 안 들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의혹이 없으니까.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러면 들었어야지. 다 들었는데. 아니 그분이 들으셨어야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람 다 나오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증거들이 뭐 더 이상 뭐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수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좀 밝혀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사면이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첫 사면입니다. 사실은 첫 사면에 정치인 사면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원래 그래요? 보통은 이제 첫 해에는 안 하고 이제 뭐 둘째 아니면 3년 차에 첫 사면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민생 사면을 많이 하곤 했는데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예, 이번에는 광복절 특사 명단 오늘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화요일에 정기 국무회의 말고 오늘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면 결정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무회의는 그동안 다 공개였는데 모두 발언. 뒤에는 이번 그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었던 그 조국 전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 등등이 아마 사면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요청했던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결국 돼요? 오늘 이제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다 될 올라가면 거라고 거의 봐야겠죠. 네. 아니 그 문자 그 보낸 그 사람들 그 뭐 뇌물수수 저 무슨 횡령배임 그러니까 무슨 그 정치권에서 뭐 저항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미향 저는 잠깐만. 네. 몇 대 때리실 거예요? 알고 맞으면 어디 발바닥 어떻게? 일단 알고 맞으면 들어주시면 미리 예고하고. 윤미향 전 의원은 8.15 광복절 사면은 진짜 아니에요.
아, 광복절이란 날을 생각해서라도. 왜 광복절입니까? 내가 어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라리 크리스마스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누가 댓글에 달던데 크리스마스 사면이면 윤미향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라고 그래 최대한 선회를 해보겠다. 근데 8.15 광복절은 이게 어떤 날입니까? 심지어 80주년이에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람을 광복 80주년 사면 대상에 올리는 거는 전 그래서 진짜 그 항일, 반일 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많은 이야기라도 그 많은 역사 강사들 그다음에 그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복 80주년 다른 분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같이 이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면을 해도 아니 뭐 그럼 크리스마스 사면을 하시던가 뭐 새해 사면을 하시던가 광복절은 아니지 않냐. 광복 80주년 사면은 아니지 않냐. 저는 사면도 사면인데 이걸 가지고 사법의 피해자다라고 이거를 지금 세탁시켜가지고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위 사실을 인한 우리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사법부가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치권에도 있고. 네, 추미애 의원도 하셨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윤미향 의원이 진짜 사법부의 피해자인가 오늘 아침에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근데 2심 판결이랑 대법원 판결만 보고 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가부의 국고보조금 편취한 거, 그 사기미 보조금법 위반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유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김복동 할머니. 그분 장례금을 모금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을 모금을 합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을 모금하면서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요. 이거 기부금품법 위반이죠. 게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자기가 원래 써서는 안 될 돈을 막 자기 자녀 미국 무슨 대학 축하금인가? 뭐 그걸로 해서 또 집행을 해요. 이런 것들은 횡령이잖아요. 우리가 횡령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공천도 안 줘요. 저희 당은. 근데 이런 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까? 반성을 하고 정말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머니들 등쳐먹은 사람을 사면 그것도 8.15에 사면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 판결문 보신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자녀 학비 아파트금 이거는 지금 다 무죄로 됐고 아니요, 이거는 자녀 학비는 그 부분은 업무상 횡령 부분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거는 잘못 지금 잘못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이거는 다 밝혀졌어요. 왜냐면 그 남편이 그 부당한 형을 살았고 국가로부터 2억을 받았고 본인들이 번 돈을 합쳐가지고 아파트 구매 비용과 자녀 학비로 사용 이건 다 소명이 이미 된 것이고요. 자녀 학비 말고 2심에서 자녀 입학 축하금을 썼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 소명이 됐고 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인데 대법원에서 나온 게 크게 두 가지인데 2심에서 근데 대법 확정된 게 아까 말씀하신 여가부 국가 보조금 관련된 거는 서울시랑 문체부랑 똑같이 썼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봤고 지금 여기 여가부에서 나온 것만 문제라고 본 거예요.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를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성격이 뭐였냐면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용을 어찌됐건 그분들도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로 제공을 했고 그분들이 자신들은 어쨌든 우리의 삶을 걸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 받은 돈을 다시 정의연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이게 착복을 했다고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실제로 국민들께서 좀 다시 판단해 보실 여지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유가족 김복동 할머니의 경우 유가족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금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개인 계좌로 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유가족이 없었으므로 이분의 상속인은 정의연이었어요. 근데 그 정의연이 그 모금된 그 금액을 여러 단체 시민단체에 고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문제라고 대법에서 판결을 2심 거를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나 언론 이런 데에서는 충분한 받아들여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아까 손바닥 엉덩이 맞겠다고 했는데 여론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좋은 지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지점들, 그러니까 비판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지점들도 있으나 다음에 사면한다 한들 또 이런 비판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시기가 너무
부적절하다는 이거 얘기죠.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나 이거 나 반박 진짜 하나만 이거는 내가 한 말씀만 아니, 드릴게요. 왜냐면 네. 나한테 들어왔어요. 자, 일단 먼저 그럼 김성열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이건 윤미향 전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A 씨가 정대원 모금액에서 윤 의원 자녀에게 이체한 것은 A 씨가 윤 의원 자녀 대학원 입학 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다. 이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자신의 돈을 아니라 네. 정대원 모금액에서 윤 의원 자녀 축하금으로 보낸 금액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건이요. 이건 옛날에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창원. 대도 신창원. 네. 부잣집 털어서 좋은데 네. 기부도 하고 그런다고. 네, 그런다고 아니지 뭐. 절도죄가 사라집니까? 로빈훗 소리 들었어요. 그게 절도죄가 사라지는 일입니까?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횡령이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아니 전 진짜 이거를 실드를 치는 이러한 모습들에 아니 제가 대해서는 실드 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약간 분노가 일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민족 정기의 문제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광복이 돼서 우리가 이만큼 오는데 80주년의 과정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진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정의연의 활동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샀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배신을 했던 일인 거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들을. 네. 그리고 그러면 대도 신창원이 절도를 해가지고 그 돈을 기부를 했어. 그러면 그게 로빈후드가 되는 거고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뭐 기부를 했으니까 횡령죄가 성립이 아니. 대법원이 뭘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속인이 진짜. 정의연이었다니까요. 어차피 기부를 안 했어도 정의연에 남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근데 고인의 뜻을 기려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계좌를 어디로 기부를 해서 받았어요? 아니 물론 계좌를. 개인 계좌를 한 건 네. 잘못됐죠.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네.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요. 횡령이라는 것의 핵심은요. 계좌를 어디로 받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 맞아요. 신창원 비유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 절도죄를 저지른 도둑은 아니니까. 아니, 그 돈을 제가 재산적 범죄로 생긴 돈을 좋은데 기부했으니까 재산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그게 억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를 안 재산적 했으면 문제가 범죄라는 안 건 된다는 돈을 거예요? 불법적으로 자신의 어떤 계좌나 자신의 곳으로 옮겨왔을 때 생기는 범죄인 겁니다. 네. 그걸 나중에 좋은데 쓰던 말던. 네, 그게 왜 문제냐면 좋은데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범죄에서 지금 그 유죄가 난 부분은요 소명이 안 됐어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대요. 윤미향 전 의원 쪽에서는 내가 이런 데 썼다, 뭐 할머니 옷값 줬다 뭐 했는데 재판부는 그게 그러면 어디서 뭘 샀는지 얘기를 해라.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법에 맞게 쓰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유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뭐 나름 내가 해온 일도 있는데 하면서 억울할 수는 있으나 그걸 사법적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럼요. 이건 사법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할 할수 없어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계속 어디 때리려고 맞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오늘 성필형이 일부러 안 나온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피하는 맞는 건 맞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하든 여름에 하든 언제 하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찌했거나 비판을 하실 거고 국민들께서도 이건 이 전반적인 여론 차원에서도 이걸 안 좋게 기억을 하실 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와가지고 2심을 뭐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한들 이게 뭐 이미 대법 판결까지 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어찌됐건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저희들은 맞고 지나갈 수밖에 아니, 없다. 저도 봅니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나 욕하는 것들 정말 불쌍하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제가 그거에서 화가 났어요. 이분 되게 제가 윤미향 의원한테 되게 단들 화가 많으셔. 정말 거기서 너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지금 댓글에서 나오는데 제가 약간 네네. 화를 냈던 것은 사과를 드리고 예. 대도 신창원이 아니라 대도 조세영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신창원 비유는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도 살인범인데. 조세영입니다. 예. 예, 로빈후드라고 그때 불렸던 게 대도 조세영. 근데 조세영 씨 나중에 큰 많이 했어요. 틀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제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복단체 4개 단체장들 전부 다 친일 사관 가지신 분들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뭐냐? 일본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분이 유력하게 지금 당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다시
한국의 어떤 이 해방 이런 것들을 환영한다는 듯이 혹은 이 독립군 편에 선다는 듯이 그리고 위안부 피해나 아니면 강제 노동 이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일본과 제대로 된 이 타협을 보지도 못하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왔었던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뭐 마치 이런 것들을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양새는 쓰지 마라. 이건 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모든 아깝다. 것과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은 바꿀 수가 없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그것도 분노하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것까지는 광복 80주년에. 아니 오케이 근데 이거. 윤미향 의원은 그래도 집행유예 중이잖아.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그렇게 조국 얘기합시다. 네, 조국 조국 장관, 장관은- 조국 전 의원하고 지금 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조국 전 의원 이제 사면되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정치 지형에 대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 궁금했고, 그리고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이 정찬민 의원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분이 정말 횡령액이 적지 않아서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을 누구도 이제 별로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바로 그냥 구속이 됐던 네.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진짜 운때가 맞아가지고 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사면이 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사면이란 걸 왜 해준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횡령, 뇌물수수 이런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도 아마 못할걸요? 국민의힘도 그 당규상에 있을 거예요. 횡령배임이나 이런 파렴치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는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도대체 왜 사면을 해줘야 됩니까? 이분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 아니, 들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정치인 사면 해줄 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한 2명 해주면 상대 쪽에서 2명 뭐 죄질에 상관없이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국민들 눈높이에도 안 네. 맞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저는 조국 전 대표 그 입시 비리는 굉장히 그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지금 민주당의 독특한 정치적 환경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고 있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선 이후에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그거를 명청교책이라고 집에서 이런 거 생각하세요? 이런 거 생각해요. 명나라가 8주 만에 지금 이제 청나라로 지금 명청교체기에 접어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제가 느끼는 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건데 강선우 후보자를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물러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17분 후에 물러났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이게 딱 이거 대립각 세우는 거다라는 느낌이고, 이춘석 의원도 사실 보니까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할 수 있게 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좀 이렇게 가깝더라고요. 그동안 해온 게. 근데 이게 밝혀지고 탈당을 했는데 굳이 정청래 대표가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개혁 관련된 것도 지금 특검이 한창 하고 있는데 여기 특검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들인데,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약간 속도 조절하려는 게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 지금 이게 확실히 그 자기 색깔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면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박원순 의원이 정청래 의원한테 약간 경고를 하더라고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그리고 조국 대표를 풀어주면 조국 대표는 단숨에 대권 후보입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저는 대권 후보 야망을 품기 시작한 것 같은데 조국 대표라는 대권 후보를 하나 더 세워놓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들끼리 경쟁하게끔 하는 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측면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정청래 대표의 마이웨이에 대한 견제? 이제 시작된 것 같다. 조국 사면의 본질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명청교체기라고 하는 소설을 지금 쓰신 건데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원내대표에서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느낄 때는 약간 우리 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엄청난 명분을 깔아주고 말도 안 되는 사면 인사들을 비서실장에게 눈웃음 표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우리 편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정치적 거래 없다라고 딱 선언해놓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와가지고는 사면 명단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뒤에 거짓말은 우리가 믿어줘야 될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뭔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메신저가 박살이 난 상태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쟁을 시켜가지고 차기 구도를 만들어서 이걸 견제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진짜 소설인데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그래도 주목받고 대통령의 이 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얻어가려면 차기 구도가 벌써부터 서면 안 돼요. 그렇겠죠. 정무적으로. 네.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인 이 정치 검찰로부터 희생당한 혹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100을 잘못했으면 100을 처벌받아야 되는데 130을 처벌받았다. 그리고 이 30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정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기절초풍할 일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품을 물고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 보면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사면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한 달도 안 돼서 사면하고 김태우 강서구청장도 마찬가지잖아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사면해서 바로 그냥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또 김기현 그 당대표였죠. 당대표가 사실은 계속 반대하다가 막판에 기류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공천까지 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공천 또 이 대통령실의 압력 이것까지 좀 연루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좀 과잉 수사를 받았고 좀 과하게 처벌받았다라고 판단돼서 그런 사람 해주면 그 사람과 동시에 현재 감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 국회의원들은 다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사실은 정치인 사면은 이번에 다 뺐었어야 된다 보는데 이미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조희연 교육감 정도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전교조 해직고사 갖다가 부당하게 좀 채용했다는 이유로 이제 갔으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든 이해는 물론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뇌물수수, 횡령, 자녀 입시 비리 이게 도대체 정치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 사람들을 해주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요. 기소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5년 걸렸어요. 재판 결과 나왔는데 5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반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을 도대체 왜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면권들이 이런 식으로 남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서민들만 끝까지 형기를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정치인하고 재벌들은 사법부가 그럼 뭐하러 이렇게 재판해요? 열심히. 사법부도요. 때릴 때도 경감 다 시켜요. 사회에 공헌한 거 다 감안해가지고 경감해주고 반성하면 경감해준다고요. 근데 경감해주고 나서 또 반도 안 채우고 이렇게 특별사면 해주고. 지금 아주 맞는 말씀하시는데 어느 당에서 나오셨죠? 개혁신당입니다. 네. 그 법안 내실 겁니까? 아니 저희가 법안 내면 근데 10명이 안 채워져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사면권 없애는 법안을 만드세요. 아니 저는 진짜 사면권 제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사면으로 지금 가장 고통받고 계시는 분은 이화영 부지사일 것 같다. 자나깨나 박상수 변호사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생각밖에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 페북에 글 올라오신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그 몇 평이었더라? 몇 평에 그 선풍기 하나만 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더위를 견디고 있고 그 페북 글 절절합니다. 예. 박상수 이화영 마크맨 소리. 그거는 맨날 모니터링합니다. 검찰의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오염됐다라고 이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확고하게 결정이 되면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는 나중에 달리 좀 판단해야 되는 싶어요. 하여튼 뭐 이 사면 이거 생각하면서 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 또 갱년기 등으로 수면 리듬이 깨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밤에 쇼츠 보다 보면 정말 새벽 한두 시가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럴 때 100% 식물성 멜라토닌 벨라잇 요걸 한번 또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대 등 전문 연구진과 100%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100% 적포도에서 추출을 한 거고요. 적포도의 주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면, 스트레스 케어, 피로 회복, 혈액 순환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성분입니다. 자, 벨라잇 요거를 이제 저희 장르만 여의도 첫 광고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 전용 혜택을 드리는데 더보기 링크로 들어오셔서 2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 좀 주무시라고 또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치까지 같이 드리니까 배송 메시지에다가 장르만 여의도로 꼭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이거 한 박스에 지금 30개나 들어 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네. 그렇죠. 이거 30알 들어 있죠. 30알이 들어 있는. 네, 한 달 동안 딱 한 그냥 달치. 편안한 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산 프리미엄 멜라토닌, 신경 안정을 돕는 테아닌, 거기에 각종 자연 유래 성분을 담아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자기 30분 전에 딱 드시면 편안하게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예. 요만합니다. 근데 요새 진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네. 어머니도 잠을 진짜 못 주무시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수면제는 또 거부감이 아예 있어가지고 안 잘 안 되죠. 드셔가지고 네. 이런 거 드리면은 잘 드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아침 방송이 새벽 방송이 잡히면은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긴장돼. 이상하게 그게 걱정돼서. 그런데 이제 저는 맨날 그 수면 안대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제 벨라이스로 이제 하시면 네, 돼요. 네. 막 졸린데 가만있어 봐. 내 참 벨라이트 안 먹었지. 이러고 이제 깰 필요까지는 없어요. 졸릴 때 그냥 자면 돼. 졸릴 때는 자면 되는데. 맞습니다. 막 의무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네. 강박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그리고 필요까지는 이게 없고. 언제 좋으냐면요. 여행을 갔을 때 시차 적응할 때 딱 첫날 이렇게 먹고 자면 바로 이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네. 네. 네, 그런데 가려면 이제 적어도 좀 그래도 한 10시간 이상 가는 그런 데로 가셔야죠. 아니 네. 휴가 가실 때 챙겨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시차가 없었어요, 네. 저분은. 시차가 없어요. 그럼 실시간으로 혼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1부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시간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명태균 씨.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